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길을 찾아 나서는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명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의 3부로 그 유명한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의 달걀 이론은 간단하면서도 자산시장에 딱 들어맞는 기가 막힌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경기의 호황기와 불황기를 금리를 기준으로 정하고 투자해야 할 시점에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달걀 모형은 거시경제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주식시장의 순환과 투자 시점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달걀 모형은 타원형으로 나타내어져 있으며 6국면으로 분류됩니다. 각 국면에서 적합한 투자와 부적합한 투자를 보여줍니다. 이론을 간단히 요약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없을 때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에 관심을 가질 때 매도하라는 원칙을 따릅니다. 이로써 투자 시점을 잘 파악하여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림을 보고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A1 국면과 B3 국면에서 매수한다. 좀 더 정확하게는 B3 국면에서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채권을 매도한다. A1 국면에서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식을 매수한다. A2 국면에서는 기다리거나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계속 보유한다. A3 국면과 B1 국면에서 매도한다. 좀 더 정확하게는 A3 국면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예금을 시작한다. B1 국면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채권을 매수한다. B2 국면에서는 기다리거나 현금을 보유한다. 각 국면별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잠시 화면을 세워보셔도 되고 그냥 지나치셔도 무방합니다. 저 역시 2007년 금융위기 전 주식이 최고점이었을 때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서 돈 번다고 하니 뛰어들었다가 바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맞고 첫 번째 깡통을 찼었는데요. 그 이후로 참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주로 가치투자 서적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 책을 읽는 순간 뭔가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종목 개별 리스크는 가치투자 방식으로 피할 수 있지만 시장 리스크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식 고점에 물리기 전에 이 책을 읽고 달걀 모형 이론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담인데요. 리먼 브라더스 직전에 15,000원 주고 샀던 부산은행이라는 종목은 폭락을 거듭하여 액면가 5,000원을 살짝 깨고 난 후 다시 1년여 만에 15,000원 이상으로 복귀했더랬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까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미 손절이 나간 후였고요. 뼈 아픈 경험이었는데요. 그런 주식시장의 흐름을 이 책에서 잘 설명하였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는 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대가들의 재테크 투자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본문 코스톨라니의 달걀 시장이 과매수 상태인지 아니면 과매도 상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시장의 상승운동과 하강운동의 해부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증권시장에서 분리할 수 없는 짝이므로 같이 살펴봐야 한다. 하강운동의 끝을 알아채지 못하면 상승운동의 시작을 알아낼 수가 없으며 상승운동이 어디서 끝날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강운동의 시작을 예측할 수가 없다. 나는 모든 투자시장, 주식, 채권, 원자재, 보석 등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장기 변동을 강세장과 약세장으로 구분한다. 강세장과 약세장은 각기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정 국면, 적응 국면 혹은 동행 국면, 과장 국면. 상승 운동과 하강 운동의 여러 국면이 서로 교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형으로 그려볼 수 있다. 이 원형을 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고 칭한다. 예를 들어 1982년에서 1987년 8월까지의 강세장과 그해 8월부터 10월까지의 약세장을 하나의 증권시장 사이클로 그려보면 다음 페이지의 그림과 같다. 1982년 원형의 가장 최저점, 즉 과장 국면의 끝에서부터 시작하자. 시세는 이미 1년 이상 바닥을 기고 있었다.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은 당시 비즈니스 위크지의 표지에 주식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바 있다. 기사의 내용인즉 어느 누구도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으며 금, 부동산, 유가물 등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논조였다. 이런 상황 설명이 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지수는 두 자리를 오르내렸고
사람들은 재산을 화폐절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이 완전히 옳았다고도 볼 수 없었다. 증권거래소에서 절반의 진실은 이미 완전한 거짓인 것이다. 아무도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에서는 하루에 5천만 주의 주식이 거래되었다. 이 말은 누군가가 그만큼의 주식을 팔았고 또 누군가는 그만큼의 주식을 샀다는 뜻이다. 증권거래소에서 매수와 매도는 동시에 일어난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량이란 것도 없을 것이고 주가란 것도 없을 것이다.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거나 혹은 아무도 팔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주식 논평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이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 불투명한 장세에서 5천만 주나 사갔단 말인가? 바로 소심파 투자자들이다. 그들은 경제 상황이 아주 나쁘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그 시기에 덤핑가로 주식을 산다. 그러고 나면 이제부터 상승 운동의 제일 국면인 조정 국면이 시작되는 것이다. 최하로 떨어진 주식 시세는 조정 국면의 시기를 거치는 동안 적은 거래량 속에서 어느 정도 현실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수정된다. 이때에도 매수자는 아직 소심파 투자자들이다. 1982년 말부터 금융시장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돈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고금리 정책이 성공하기 시작했으며 금리 정책의 고삐를 늦추자 장기금리가 내려갔다. 그 후 경제정치 상황은 점점 회복되었다. 미국은 월남전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벌어진 미대사관 인질극의 상처에서 점차로 벗어나고 있었다. 미국은 다시 깨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국이 죽었다고 말했지만 2차 세계대전 중에 망명자로서 뉴욕에 거주했던 내가 미국은 단지 잠자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레이건은 미국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고 미국인의 자신감을 회복시켰다. 이 시기에 시장은 제2국면인 적응 국면 혹은 동행 국면으로 넘어선다. 이 시기의 주가는 주변의 상황과 평행해서 조금씩 상승하며 거래량도 이에 따라 늘어난다. 상황이 좋으면 주가는 올라가며 상황이 나쁘면 주가는 다시 떨어진다. 1980년대 중반의 상황은 아주 긍정적이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진 것이다. 서구 사회를 에너지 위기로 몰고 간 오페크의 힘은 약화되었다. 인플레이션율은 거의 0으로 떨어졌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폴 볼커 의장은 다시 금리를 내렸다. 이제 경제는 왕성한 성장률을 보였고 법인세를 32% 낮춘 세제 개혁으로 기업 이익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러한 좋은 소식들과 함께 주식 시세는 상승했으며 이는 다시 매수자를 자극했다. 제2국면인 동행국면 시기의 매수자를 나는 혼혈아라고 부른다. 그들은 소심파 투자자와 부하내동파 투자자를 절반씩 닮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미 투자 경험이 있으며 시세 상승을 알아낼 정도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적시에 매수 신청을 낼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매수는 또다시 시세를 상승시킨다. 제2국면의 단계는 외견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시장을 자동적으로 세 번째 국면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이 세 번째 국면은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이 매수에 참여하는 시기이다. 주가는 거래량이 늘면서 시간 단위로 상승하며 시세와 고조된 분위기가 서로를 자극해 올라간 주가가 다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고조된 분위기는 다시 주가 상승을 일으킨다. 여기엔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오직 대중의 흥분만이 결정적인 요소이다. 아주 열정적인 투자자였으나 런던 공황 때 재산을 몽땅 잃어버린 아이작 뉴턴 경은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천체 운동은 센티미터와 초 단위로 측량할 수 있으나 정신 나간 군중이 시세를 어떻게 끌고 갈지는 정말 알 수 없다. 1987년 초의 시장은 제3국면인 과장 국면으로 들어섰다. 약 2005포인트까지 오른 주가지수와 5년 동안 이어진 매수세는 대규모의 일반 대중을 증시로 끌어들였다. 1980년에서 1982년 사이에 주식을 바닥 가격에 팔고 돈을 유가물에 투자했던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주식시장에 끼어들려고 했다. 언론이 대규모의 주식 매입에 대해 보도하고 사교 모임에서 주식이 주된 이야깃거리가 될 정도가 되면 그들은 이제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한다. 친구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들은 거기에 무조건 동행하고자 한다. 그들은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간 주식을 사들이고 눈에 띄지 않거나 저평가된 주식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간단히 말하면 현재 유행하는 주식만 사는 것이다.
그럼 누가 이 부안해동하는 소심한 투자자들에게 기록적인 값으로 주식을 파는 것일까? 물론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을 때 미리 주식을 사놓은 소심파 투자자들이다. 과장 국면은 오래 갈 수 있으며 주식 매입 역시 돈이라는 요소가 있는 한 계속된다. 그리고 소심파 투자자의 손에 있던 주식이 모두 부와 뇌동파 투자자의 연약한 손으로 넘어가고 나면 이 국면은 끝이 난다. 그러면 부와 뇌동파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수중에 더 이상 돈이 없다는 것과 가진 것이라고는 신용으로 산 주식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돈은 이미 소심파 투자자들에게 넘어가고 난 다음이다. 이제 부와 뇌동파는 주식을 더 높은 가격에 사고자 하는 고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나타나 주지 않는다. 현금으로 돈방석 위에 올라앉은 소심파가 그 시세로 주식을 살 리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돈마저 부정적으로 돌아서면 파탄은 이미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1987년 당시 너무 많은 주식이 부와 뇌동파 투자자의 손에 들어가 있다고 판단한 나는 어느 강연에서 이 과잉 열기에 대해 경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청년이 내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다. 코스톨라니 선생님, 제가 알기에는 현재 90%의 주식을 펀드 매니저와 기관 투자가들이 거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들이 부와 뇌동파 투자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내 대답은 간단했다. 물론이요. 그들은 부와 뇌동파 투자자요. 그들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도 아니면서 대중의 뒤를 쫓아다니며 마치 대중처럼 행동하오. 그들은 생각도 없고 인내도 없다오. 투자기관에서 일하는 머니 매니저들은 1980년대 여피족의 상징인 소위 골든보이들이다. 투자은행, 펀드회사, 보험회사 등은 최고의 연봉을 주고 하버드나 런던 경제학교를 나온 엘리트를 데려왔다. 이들은 메르세데스, BMW, 포르쉐를 놓고 어느 자동차를 살지 선택했다. 25세에서 30세 안팎의 젊은이들은 투자 경험이 거의 없었으나 억대의 돈을 관리해야만 했다. 1987년 8월이 되자 그들에게는 돈마저도 없었다. 그들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선물시장에 과잉 투자를 했던 것이다. 원자재 강세장이 지나가자 그들은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해내야 했다. 그래서 주가지수 선물거래 계약을 시작했다. 주가지수는 항상 있어 왔다. 가장 오래되고 또 잘 알려진 주가지수는 다우존스이다. 그것은 30개 기업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다우존스 이외에 S&P 500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다우존스 지수에 포함되는 30개 기업에 470개 기업을 더하여 500대 기업의 평균 주가를 말해준다. 주가지수 선물거래는 이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S&P 500에서 선물 계약이 결정되면 투자자는 지수의 500을 곱한 계약량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지수가 340포인트인 당시에는 17만 달러 정도였다. 그런데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개시 증거금은 총액의 5% 미만에 해당하는 6,000달러였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5% 미만의 자기 자본과 95%의 신용으로 투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적어도 10%의 자기 자본을 납부하도록 했던 1929년보다 더 떨어진 비율이다. 그러나 거래 방식은 1929년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이었다. 예를 들어 선물 계약을 매입했는데 시장이 후퇴하여 손실을 입게 되면 브로커는 즉시 추가 증거금을 다시 채워줄 것을 요구한다. 이 추가 증거금을 납부할 수 없으면 그의 포지션은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그 고객이 다른 중개회사에 예금이나 거액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선물거래소의 규칙에 따라 추가 증거금을 납부할 수 없으면 반대 매매를 하여 거래를 끝내고 브로커는 즉시 고객을 추방한다. 이런 새로운 투자 방식은 차익거래의 새로운 활동 영역을 열어주었다. 시카고의 선물 계약이 뉴욕의 주식시장보다 싸면 대규모 투자 회사는 컴퓨터로 시카고의 선물 계약을 산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수 차익거래는 시카고의 선물시장과 뉴욕의 주식시장을 파이프처럼 연결시킨다.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위한 증거금 비율이 아주 낮았기 때문에 1987년 이 시장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다녔다. 시카고에서 하루에 거래된 S&P 500 지수 선물 계약이 뉴욕 증시에서 거래된 주식 가치보다 많은 적도 있었다. 선물 시장이 주도권을 쥐게 됨에 따라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골든 보이들은 거의 다 선물 시장에 참여하여 지수 선물 매수로 선물 시장을 다시 위로 끌어올렸다. 다우존스가 기록을 갱신할 때마다 샴페인이 터졌다. 브로커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래량에 어쩔 줄을 몰라 했고 계속해서 다른 투자자들을 이 투기의 지옥으로 유인했다. 엘리엇 파동 이론을 이용해
1988년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3686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로버트 프레이터는 투자자들의 스타가 되었다. 그가 유명해졌다는 것은 많은 주식이 이미 부화뇌동파 투자자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징표였다. 어느 정도라도 경험이 있는 주식 투자자라면 다우존스를 몇 포인트까지 미리 예견한다는 사람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낙관적일 수도 있고 비관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프레이터가 한 짓은 건강한 인간 이성에 대한 모욕이었다. 허황된 기쁨에 들떠 부화뇌동파 투자자는 돈이라는 요소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그 같은 강세장의 원동력은 전해의 통화량이 팽창한 덕이었다. 그 사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된 앨런 그린스펀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막기 위해 1987년 1월부터 여름까지 수차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다. 자금 시장에서 장기 채권의 이자율이 2% 올라갔다. 8월의 다우존스 지수는 2722포인트였고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졌다. 시장은 하강 운동의 첫 번째 국면인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때는 새로운 고객이 없으므로 약간의 매도만 있어도 시세가 바로 떨어진다. 8월부터 10월 사이에 시세는 천천히 떨어졌다. 주식 투자자들의 신경은 점차 예민해졌고 계속해서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 10월 중순경 시장은 동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미국과 독일 사이에는 긴장이 감돌았다. 미국은 유럽, 특히 독일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미국은 독일에게 국내 경기를 활성화해서 미국 상품을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는 정당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헬무트 슐레징거가 부총재로 있었던 독일 연방은행은 지나칠 정도로 규제가 많은 자금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전 세계의 원성을 샀기 때문이다. 목요일과 금요일의 시세는 각각 100포인트씩 하락했다. 이는 당시 시가총액의 4%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시장 분위기는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졌고 극적으로 긴장되었다. 그 주말에 미국의 제임스 베이커 재무장관이 독일 연방은행 총재에게 금리를 더 내려 독일 시장을 활성화시키지 않는다면 달러를 더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하자 시장은 하강 운동의 세 번째 국면, 즉 과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비관주의가 시장에 팽배하였고 이것은 다시 가격을 압박해 시세는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졌다. 마지막 국면의 이러한 약세장 흐름은 심리적인 전기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려서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계속되는 게 보통이다.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더라도 전기 충격이 없으면 시세는 날로 폭락한다. 10월 19일 아직까지 전기 충격은 없었다. 골든보이들에게는 마지막 요소인 행운마저 없었다. 이미 전주의 시세가 떨어져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유지 증거금을 추가로 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추가 지불을 할 능력이 없었다. 10월 19일 포지션의 강제 해지가 시작되었고 이는 S&P 500 선물 시세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시세가 떨어짐에 따라 계속해서 추가 증거금이 요구되었으나 많은 투자자들이 그 돈을 못 내 결국 강제 매도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는 다시 시세 하락을 일으켰다. 이 눈사태는 정말 막을 수 없었다. 골든보이들은 뉴욕 증시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선물을 매도했다. 모든 주식을 파는 대신에 간단하고 빠르며 무엇보다 비용이 덜 드는 선물 거래 계약을 파기하기로 한 것이다. 이 전략은 오늘날에도 젊은 머니 매니저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방법으로 그들은 이것을 일컬어 포트폴리오 보험이라고 칭한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냐하면 이 보험은 마치 화재로부터 집을 보호하기 위해 집을 판다는 식이기 때문이다. 나는 경험 많은 사람들조차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포트폴리오 보험에 따른 매도는 시장을 계속해서 하락시켰다. 지수 차익 거래는 그 사이 물론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보다 항상 떨어졌고 그로 인해 월스트리트에서는 매도가,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는 매수가 몰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생긴 선물 매수가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투자자들의 강제 해지로 인해 야기된 시세 하락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사람들은 무턱대고 하나의 문으로 빠져나가려고만 했다. 마치 극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모두 좁은 비상구로 몰려드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결국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나는 우연히 10월 19일 어느 브로커와 함께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전화벨이 쉬지 않고 울렸다. 모두가 흥분한 고객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였다. 그들은 평상시와는 다른 주문을 냈다.
주가 상승기에 합류한 부안외동파 투자자들의 주문은 오직 한 가지였다. 몽땅 팔아라. 폐장을 알리는 4시가 되자 주식시장은 다우존스 지수 508포인트 하락으로 마감되었다. 시장이 폭락한 것이다. 그렇다면 1987년 10월 19일 이 덤핑 가격에 주식을 산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로 소신파 투자자들이다. 그들은 돈도 가지고 있고 인내도 있었다. 반면 부안외동파 투자자들은 주식을 덤핑 가격에 팔고 난 뒤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럴 때 희생양을 찾는다. 주식 투자자들은 성공하면 자기가 잘났기 때문이라고 하고 실패하면 남의 탓으로 돌리기를 좋아한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바로 결정되었다. 프로그램 매매를 주도하던 컴퓨터에게 모든 죄가 돌아갔다. 불쌍한 컴퓨터가 가해자가 되어버렸다. 만약 사람들이 신선하지 못한 생선을 포크와 나이프로 먹어 폭통이 일어나면 그것을 포크와 나이프 탓으로 돌릴 것인가? 잘못된 것은 신선하지 못한 생선이듯이 문제는 사실 증권시장의 골든보이들이었다. 제임스 베이커의 발언이 옳았든 옳지 않았든 그것은 잔뜩 부풀려진 풍선을 바늘로 찌른 격이 되었고 결국 증권거래소는 무너졌다. 이것은 내가 예견하던 바였다. 만약 그때 대부분의 주식이 소신파 투자자들의 손에 있었다면 아마도 베이커의 발언은 증권거래소에서 별 관심사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제3국면이 단 하루 만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22포인트의 시세 하락이나 그 이상의 경우도 여러 번 경험해봤지만 이러한 급락은 정말 처음이었다. 미국에 사는 유럽인이 변덕스러운 미국 날씨에 대해 뉴욕 친구에게 불평을 늘어놓을 때와 비슷한 심정이었다. 겨울은 너무 추워, 여름은 너무 덥고 봄과 가을은 아무 소용없고. 그러자 뉴욕 친구가 말했다. 그럼 유럽에는 사계절이 없어? 있어. 하지만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지는 않지. 당시에 많은 기자들이 내게 얼마나 잃었느냐고 물었다. 일탄이 웃기는 소리 말아요. 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소. 내가 가진 주식은 살 때보다 4배 이상 올랐소. 증권거래소를 들락날락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주식을 팔면 증권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팔지 않는다. 만약 그가 주식을 팔았는데 주가가 떨어졌다면 그는 단지 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손해를 보는 사람은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나는 마음을 돌리지도 않았다. 1987년 10월 19일 이후 많은 사람들은 내 아내에게 나의 안부를 물어보았다. 앙드레 씨는 요즘 어떠세요?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나 하진 않았나요? 신경이 날카롭다고요? 천만에요. 여느 때처럼 매일 소파에 앉아 음악을 즐기고 있죠. 내 돈으로 산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시세 하락에도 평안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평안하다. 그리고 나는 수년 전부터 신용 거래를 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불안이 엄습해오면 내 오랜 친구이자 증권시장의 거물이었던 오이겐의 바일랩을 생각한다. 어느 날 그의 비서가 흥분해서 그에게 말했다.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0살 때부터 투자를 시작한 노련한 그는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시세가 떨어진다고 그 정도 가지고 내가 흥분할 것 같나? 나는 3년을 아우슈비츠에 있었어. 그러나 내 친구들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그때의 주식시장 폭락 이후 아주 똑똑한 친구인 하이코 티메를 우연히 공항에서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도이체방크에서 월스트리트 전문가로 일했으며 현재도 뉴욕에서 자신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나처럼 매우 낙관적이었으므로 나는 그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는 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그게 오히려 사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1000번 만번 낫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때 나는 그의 얼굴에서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무엇 때문에 그리 되었는지는 모른다. 아마도 당시 유행이었던 S&P 500 지수 선물을 샀거나 아니면 증권을 사느라 빛을 쳤을지 모른다. 1987년에 나는 매수자 입장에 있지 않았으며 현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도 편했다. 또한 당시 대규모 폭락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이런저런 주식을 내다 판 후였다. 물론 일이 터지고 난 뒤에는 누구나 그럴 줄 알았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겐 증거가 있다. 나는 30년 이상 캐피탈지에 칼럼을 써왔는데 1987년 10월 호에는 다음과 같은 나의 글이 실려 있다. 월스트리트 역시 일방통행로가 아니다. 그러므로 폭락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런 말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다.
폭락 사태는 언젠가는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자들은 내가 그 위험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칼럼을 통해 나는 1980년대 월스트리트의 여러 강세장에 대한 의견을 자주 써왔으나 그때 나의 글은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나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증시 붕괴가 있기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은 것이 내게는 행운이었다. 내가 그 시기까지 알 수는 없었지만 내 경험 많은코는 파산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앞서 밝힌 칼럼에서 나는 이 밖에도 여러 진단을 내놓았다. 하나는 세계의 양대 세력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미국 증시는 소련의 덕택으로 계속 활성화될 것이다. 이는 적중했다. 모두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현재 1987년 이전보다 4배가량 올랐다. 양국 사이의 긴장 완화는 나를 그토록 낙관적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1987년의 주식시장 공황 이후 어느 날 나는 민헨의 한박물관에서 강연을 했다. 그날 함께 초대된 연사는 독일 외무부 장관인 한스 디트리히 젠셔였다. 그는 외교 정책에 대해 강연했고 나는 사실 증권 이외에는 달리 말할 것이 없었다. 나는 재정시장과 세계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폈다. 쥐트도 이체 짜이퉁은 이러한 낙관적 소식이 너무도 반가웠던 나머지 다음날 신문 지면에 반을 할애해 내 견해를 기사화했다. 사실 증시 붕괴 다음날 내가 낙관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한 말 덕분이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경제 및 금융시장의 지원을 위해 자금 유동성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 말로 나는 위기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1929년의 대공황과 같은 일은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그린스펀의 발언은 소심파 투자자들에게 증시 진입을 알리는 종소리로 들렸다. 돈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이 되었으며 다음 호황은 시간 문제였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예고했다. 워싱턴에 모인 33인의 경제학 교수들은 이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는데 나는 당시 이들을 두고 짧지만 긴 여운을 지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33명의 교수들,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긴 하지. 그러나 당신들은 졌소. 1987년 10월 19일 이후 많은 증권 참배객들이 뉴욕으로 순례 여행을 왔다. 그들은 월스트리트를 움직인 사람들이 1929년처럼 창문에서 뛰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도 뛰어내리지 않았다. 약 5만 명의 골든보이들은 직장을 잃었으나 다행히도 목숨은 잃지 않았다. 해고의 바람은 유감스러운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화 작업이었다. 골든보이들은 월스트리트를 카지노판으로 만든 벌을 받은 것이었다. 증권시장의 거물 로버트 프레이터도 비관론자 편에 섰다. 그때부터 그는 다우존스가 1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정말 10월 19일은 최악의 상태였다. 그러나 곧바로 시장은 조정 국면으로 들어섰고 교수들의 예견과는 달리 경제는 계속 성장했으며 주가가 상승하여 동행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이때 마침 증시는 호재를 만났는데 그것은 소련의 붕괴, 독일의 통일, 그리고 신기술 시대로의 편입이었다. 1998년의 시장은 다시 과장 국면에 들어섰다. 누구든 시장에 참여하고자 했다. 특히 독일의 벤처 시장은 거친 노름판이 되었다. 2년 전만 해도 증권 시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정신없이 먹어치우려고 했다. 증권 중독증에 걸린 셈이었다. 다시 반격할 때가 되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지만 오직 부풀려 찐 풍선을 찌를 바늘만이 없었다. 그런데 마침 3가지 종류의 바늘이 나타났다. 동남아시아의 경제 위기, 심각한 상황의 러시아 재정, 그리고 과장된 투기 열풍에 대한 앨런 그린스펀의 경고 등이 다시 시세 하락을 부추겼다. 다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이 예견되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세계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자금을 풀었다. 이 조치는 소심파 투자자들에게 시장 회복의 종소리를 울렸다. 첫 번째 요소인 돈은 다시 긍정적이 되었고 시세는 떨어진 만큼 빨리 회복했으며 경제학자들이 예견한 침체기와 디플레이션은 오지 않았다. 우리는 그럼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1998년의 위기는 1987년의 그것처럼 시장을 그렇게 강도 높게 정화하지는 않았다. 코스톨란이 달걀의 과장 국면에서 말하는 위로의 과장이나 아래로의 과장 역시 그리 심하지 않았다. 경기가 너무 빨리 회복되는 바람에
부와 뇌동파 투자자들을 시장에서 밀어낼 수도 없었다. 지수가 과거의 기록을 다시 깨뜨렸다고는 하지만 두려움은 훨씬 커졌다. 내 생각으로는 우리는 지금 제2국면의 끄트머리에 서 있다. 흥분의 기미는 아직 없다. 1년 전에 증권 거래인들이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했다면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이 오를까봐 두려워한다. 급속한 생산성 향상 덕분으로 인플레이션 없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점이 확실해지면 그때서야 분위기가 고조되고 상승 운동의 제3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다. 그러면 한 차례 붐이 있은 뒤 다시 대규모 후퇴를 해야 할 것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시장을 보는 눈은 감탄할 만합니다. 그러니 투자의 신이라고 불렸겠죠.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중 어느 국면에 있을까요? 상승 국면, 하락 국면, 경기 정점, 혹은 경기 저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은 토론거리가 되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 방법은 단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투자해 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